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국에서 16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3월 중순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25만 명 확진을 예고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어제 나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만 6,209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3월 중순쯤에 25만 명을 정점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쯤 좀 완전한 회복세로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오미크론 유행을 미리 경험했던 주요 선진국들에서 조금씩 방역을 해제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다른 나라 사례들도 좀 참조해 봐야 되겠지만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중증도도 약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을 하셨고 또 먹는 치료제도 나와서 많은 방역적으로 많은 장점이 생겼지만 여전히 예방 접종이 좀 면역 기능을 회피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든지 또 아직은 예방 접종을 하거나 또 먹는 치료제가 허가되지 않은 영유아 어린이들이라든지 여전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면서 조금씩 방역의 긴장도를 좀 완화하면서 우리가 대응 가능한 의료 체계를 얼만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의료 체계를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유행을 통해서 드러난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개선하면서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변화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일상 회복을 조금씩 같이 병행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 회복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의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교육 측면에서 특히 어린이들에 대해서 또 사실 좀 걱정이 많고 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취약한 경제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지원 같은 대응 방안도 이제 정부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골목 상권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병행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로 들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장기간의 유행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코로나 유행이 끝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어느 정도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 회복을 계속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의료 체계 대응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중증 병상 가동률이 지난 10일에는 20%였는데 2주도 안 돼서 40% 거의 2배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위중증 환자도 사망자 수도 둘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한 25만 명 정점을 찍었을 때 의료 체계가 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미크론 유행으로 인한 의료 체계의 어떤 부담은 일단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자체의 어떤 중증화율로 인한 중환자 병상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특히 오미크론 감염이 위험하진 않지만 동반되어 있는 아니면 다른 긴급한 의료 서비스가 신속하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코로나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환자분들이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적절하게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환자의 상태별로 상황별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대응하는 준비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일단 위중증 환자 병상 측면에서는 중증화율, 그러니까 확진자 대비 중환자 병상이 필요한 확률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0.61% 정도로 분석했다가 최근에 한 0.38% 정도로 감소하는 것 같다. 이런 보고가 있어서 만약에 중증화율이 낮아질수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확진자 수는 그만큼 더 증가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0.38% 정도면 약 한 10만 명 이상은 대응이 가능하겠는데 25만 명까지 발생하게 되면 중환자 병상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환자 병상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오미크론 변이 역시 확진자 수 대비 중증화율이 중요하지만 어떤 분이 감염되셨느냐에 따라서 중증화로 진행되는 확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예방접종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미접종자분들을 최대한 예방접종 1, 2차 접종에 참여시키고 또 2차까지 맞으셨는데
아직 3차를 못 맞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3차 접종 역시 중증화율을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3차 접종을 못 맞으신 분들께 3차 접종을 독려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역시 중증화되는 확률을 10분의 1로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께 조기에 적절한 시간 내에 빨리 투약될 수 있도록 하는 중증화를 낮출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 기울여야지 우리가 25만 명 확진자 때 중환자 발생 감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오미크론 자체는 경증이지만 오미크론에 확진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속한 진료를 못 받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분들이 이제 특수한 질환이 동반되어 있거나 특수한 영유아라든지 소아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다 대비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여전히 이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차라리 확진 환자분이면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감염병 전담 응급실을 이용하시면 되지만은 아직 확진자인지 아닌지 모를 때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은 코로나인지 아닌지 감별할 때까지 어느 정도 격리를 하면서 응급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응급 치료 격리 병상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가급적이면 병상 수도 높이고 응급실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확진되시거나 환자분들이 빨리 입원하거나 중환자실로 갈 수 있도록 순환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노력들도 함께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영유아층이 이제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영유아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안 돼 있어서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제로 재택 치료 중에 숨지는 영유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좀 관련해서 어떤 지침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해외는 이제 5에서 11세 예방 접종이 이제 허가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식약처에서 최근 5에서 11세 화이자 예방 접종이 승인이 됐는데 아직 도입이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접종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도입을 해서 5에서 11세 유아애들에게 예방 접종을 좀 서두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만 1세 이전의 어린이들은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니께서 산모가 예방 접종을 해서 항체가 생기게 되면은 태아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산모들에게도 예방 접종을 좀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영유아들이 이제 증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긴급한 증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료 상담이 필요할 때 이제 적절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은 어떻게 전화 상담을 하고 비대면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의료기관 목록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엑셀 자료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아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한번 미리 좀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전화 상담만으로 충분히 영유아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적극적으로 영유아가 직접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 의심이 날 때 초기에 적극적으로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레이나 영상의학과 검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게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 때문에 열이 나고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지를 또 감별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병원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영유아 소아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소아과 전문의 또 소아를 잘 다룰 수 있는 간호사나 의료 인력들이 함께 좀 역량을 모아서 영유아들의 진료 편의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도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국립병원 중심으로 소아병원 중심으로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병원을 개방하고 있지만은 또 이제 소아청소년과 학회와 좀 상의를 해서 많은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 중에서 좀 자발적으로 또 야간이나 주말에 그런 병원에서 좀 참여해서 함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방형 병원 제도를 좀 임시적으로 허용해서 운영하면서 좀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방역 지침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다음 달부터 이제 확진자 가족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수동 감시 체제로 전환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만 수동 감시를 했고 미접종자는 7일 동안 격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접종을 했고 안 했고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격리를 하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헷갈리고 또 달라지는 점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접종 완료하신 분들만 수동 감시, 그러니까 자기가 증상이 있는지 또 7일째에 필요하면 PCR 검사를 하시는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는데 3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동거 가족인 경우에도 수동 감시로 전환이 돼서 충분히 마스크 착용을 하신 상태에서는 외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생필품이라든지 의약품 구매가 이제 가능하시게 되겠고요. 또 이것도 이제 의무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인데 동거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을 때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으시고 7일째 신속 항원 검사로 양성이 나오지 않는지 확인하시도록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복잡하게 바뀌는 절차를 확진자분들이 이제 문자 메시지로 PCR 양성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실 때 관련 정보를 어떻게 얻으실 수 있는지 관련 링크까지 같이 전송이 돼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안내가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고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을 때까지 불안해하지 마시고 먼저 정보들을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이런 것에 익숙하신 경우도 있지만 또 좀 그런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또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좀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좀 추가적인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14일 사이에는 혹시 이제 가족 중에 확진되신 분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동 감시가 아니라 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학교나 학원에 가기 어렵게 되어 있고 3월 14일 이후로 학생들도 수동 감시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초기에는 확진자와 또 접촉한 사람들의 그 동선을 다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관리가 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런 역학조사가 대폭 축소된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점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또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3T 전략, 그러니까 확진자가 있으면 확진자 동선에 밀접 접촉하셨던 분들이 다른 분에게 또 전파되도록 감염되기 전에 미리 검사해서 격리해서 확산을 차단하는 전략들이 매우 유효했었는데 지금 오미크론의 특성상 굉장히 너무 빠른 전파 속도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쉽게 전염이 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을 하신 상태에서 무증상으로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을 다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주일에 거의 100만 명 가까운 확진자분들이 계신 상황이고 미진단된 확진자 감염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접촉자를 찾아서 그분들의 동선을 격리를 하는 것이 좀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감염이 될 수가 있고 감염에 노출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밀폐된 실내에서 장기간 계시지 않고 환기를 적절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방 접종을 하실 수 있는 만큼 다 하셔서 감염을 예방하거나 감염이 되시더라도 가볍게 지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지금 오미크론 유행 시대에 굉장히 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부터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죠. 팍스로비드 4만 1,000명분이 또 추가로 도입이 됩니다. 지난 21일부터는 40대 기저질환자도 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팍스로비드는 처음에 이제 허가될 때 12세 이상, 40kg 이상인 소아에게는 처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세 이하 중에서도 암이 있다든지 면역 저하자라든지
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제 선천성 또 신경계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그 취약 소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40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런 취약군을 돌보시는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소아들이 감염됐을 때는 이러한 소아들에게도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의사의 판단이나 처방권을 조금 더 넓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 팍스로비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팍스로비드 처방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조금 증상이 이제 없는 분들은 드실 필요는 없는데,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미한 증상이거나 중등증 증상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료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팍스로비드를 40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